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하고 있는 머니 종목이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말 잘 짚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머니 종목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의 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함께 꼭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오늘 양지수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급등과 국제유가 강세, 미 증시가 하락했던 영향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고요. 중국 상하이 봉쇄 결정도 오늘장 약세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2% 떨어진 2729.56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인 그리고 기관 동반 매도에 최저 2702.74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81% 하락한 927.1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도 계속해서 보시죠. 네, 오늘 수급은 코스닥 수급은 개인이 2,242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1,255억 원, 외국인은 646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용차 계약 해제, 에디슨 모터스에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쌍용차가 오늘 인수 우선 협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요. 쌍용차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요. 계약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시선은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누가 될 것인지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쌍용차는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서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고요. 오늘 시장에선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남선 알미늄 상한가 기록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요. 지난해 공개 매각 당시에 본 입찰에는 소수만 참여를 했고 또 향후 실제 인수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재매각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쌍용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트렌드에서도 머니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내일도 주목해 볼 만한 머니 종목까지 살펴볼 테니까요. 다양한 투자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한 주를 이분과 함께 시작하면 한 주 내내 내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덕분에 아주 잘 쉬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더 깊은 시장 이야기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 이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됐어요. 앞으로 인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글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쌍용차 인수 무산된 거에 대해서 사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팩트의 확증적 건을 갖고 가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와 배팅은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좀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따라오는 것하고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과 카지노와 경마, 경륜이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같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꽤 나오고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접근 방법 자체가 주식 투자는 카지노나 경마나 경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식 투자를 지금 당장 배팅을 해서 이게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그냥 카지노 게임이나 경마나 경륜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경마나 경륜 그다음에 카지노를 가도 해설지를 많이 앞에 가면 팝니다. 사설 정보지. 네. 그래가지고 이번 경주마의 예상 준마는 1번이다. 그래서 1번이 돼야 되는 이유를 쭉 해설을 해놔요. 과거의 뭐 레코드부터 기수의 승률부터 그 병력까지 쭉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숙고해서 막권을 사요.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끝나죠. 꽝이네. 또는 배당 터졌으면은 이번엔 됐네. 자, 그러는 것과 주식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성격이 있다랬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배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팅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알 필요 없어. 이 기업의 영업 수지나 앞으로의 경영 판단이나 시장이나 이건 다 필요 없고 나는 주식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올랐는데 이 오른 모멘텀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시세가 강했던 종목이 추세의 연속성을 믿고 나는 상승에 배팅을 할 거야. 그래서 배팅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분봉 차트를 보고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 얼마 정해놓고 익절가 정해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절가 3%, 익절가 5% 정해놓고 끝나죠. 자 하나의 배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청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마나 카지노나 이거는 그걸로 종결이 되는데 주식은 처음에 배팅을 했는데 손절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원치 않는 투자가 돼요. 네. 원래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봤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한 건 배팅이었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다음부터는 투자로 가요. 그다음부터 물어봅니다. 이 기업이 어때? 이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거야? 지금 가격이면 싼 거야 비싼 거야를 물린 상태에서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됐고 접근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에 애지당초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팅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면은 대개 이제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급한 매매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짧은 타이밍의 결과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투자하는 근거가 모멘텀이 전부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되지 않으면은
손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손절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손절하라 해도 막상 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체로 가격 변동이 심한 종목이 많은데 가격이 딱 왔을 때 손절을 못하면 손절 타이밍을 지나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어요.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은 확률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 배팅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해도 승산이 없겠다는 생각을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팅으로 승부를 보려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올 일을 해서 한 2년 정도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방법을 찾을 각오가 없으면 배팅으로 수익 내기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의 직원이 한 3만 명 됩니다. 저도 증권사 출신이었지만 그 3만 명의 직원이 그걸 해보겠다고 다 덤벼요. 다 덤비는데도 그렇게 자기 매매 툴이나 손절 기준이나 트레이딩을 통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증권사 직원이 100명에 1명.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시작해서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된다는 거는 한 몇백 명이 하나가 된다는 건데 승산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렇게 배팅하는 게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투자. 이를테면은 지금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사업 구조가 좋아지는 사업이 있어요. 금융주 같은 게 그렇죠. 뭐 보험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가 나왔을 때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를 내 자본을 태워서 기다리는 여유.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다릴 수 있다면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패가 망신한다는 소리 들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된 만큼 한 발짝씩 뛰어가면 되고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전히 의생 변수,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험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이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는 걸 보려면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게 자, 작년에 유동성장으로 빵 튀었다가 작년엔 가을까지 그냥 아무 변동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연준이 긴축 얘기하면서 쭉쭉 빠지다가 2월 달부터 전쟁 얘기하면서 원자재가 폭등나고 물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맞추겠다.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찬찬히 한번 보시면 달라진 게 보입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최근에 어느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보려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대형주 섹터별로 한번 때려보면 나와요. 대형주의 모습과 중형주의 모습과 소형주의 모습을 보면 소형주가 월등히 모양이 좋죠. 코스닥 지수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전 고점을 넘었죠. 하락 추세 벗기고 직전 고점 넘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은 좀 뭔지 모르지만 맨날 똑같이 박스에 갇혀 있고 어제나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군가의 계좌는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계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이 변화가 없는 듯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실적 시즌에 기반해서 굉장히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옴에도 주가만 빠졌던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전히 계좌가 이렇게 시장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일주일 지났는데도 한 번도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 내 계좌에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내 계좌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변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수 출발하면은 이제 2번 죽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빠져 있으니까 뭐 너도 빠졌고 힘들지? 위로가 되는데, 지수가 치고 올라가면은 나만 안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나만 벼락거져 되는 것 같아서 달려들었는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쌍용차 인수 무상권으로 출발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지만, 네. 사실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전 모릅니다. 쌍용차를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 또는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산업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투자라는 걸 굳이 내가 잘 모르는 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대답을 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와 베팅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식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투자와 베팅은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시나리오를 여쭤보니까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냐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실 쌍용차 인수 무산에 에디슨 EV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또 새 주인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또 반대로 뜨겁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는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될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네. 오리무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나리오니까. 자, 에디슨 EV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작년 여름에, 이제 쌍용차는 원래 2011년도에 마힌드라 그룹이라고 인도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죠. 거기서 네.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호기롭게 우리가 뭐 정상화시키고 뭘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 연도까지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쌍용차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는데 2011년에 마힌드라 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이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쌍용차는 사실은 개발력이나 바디 프레임이나 이제 자체적으로 특히 RV 차량에 있어서, 특히 엔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많은 자동차 기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힌드라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적자는 났지만 이거는 쌍용차가 적자를 안고 있는 거고, 마힌드라 그룹은 이 쌍용차에서 알짜 자산을 다 빼갔죠.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기술 특허나 이런 거를 빼갔기 때문에 마힌드라 그룹 입장에서는 뭐 딱히.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연관되는 게 이제 고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GM 대우도 그랬고 고용의 연속성을 전제하에 세금을 지원해서 회생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나서서 인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자본시장의 논리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자동차 기업들도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테슬라처럼 압도적인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내연기관 베이스의 자동차 회사는 기존의 자산이
내연기관 베이스에 딜러망이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급격히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산직 문제, 인력 부조 조정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냥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앞서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트렌드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변할 수가 없고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건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는 건 플랫폼이나 기술 표준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이미 압도적인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2년 전에 생산대가 50만 대였어요. 근데 작년에 되겠어 했는데 98만 대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독일까지 이제 기가 베를린을 하면서 200만 대 캐파가 나옵니다. 전기차로서 200만 대, 플랫폼 기업으로서 200만 대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순수 전기차 나가는 게 500만 대에서 200만 대를 낸다면 40%를 점하는데 야, 그러면 과연 테슬라를 뒤이어서 어떤 기업이 플랫폼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요새 원자재가가 다 올라갑니다. 가격 압박을 굉장히 받아요.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 소재로 쓰고 있는 뭐 철강 베이스 그냥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합금, 비철 다 올라가죠. 거기다가 배터리 소재까지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원가 압박을 받는데 판가 전가가 되는 건 지금 테슬라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쌍용차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자본 장식 상태에서 이런저런 기술력으로 차세대 이제 이런저런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했다라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이거를 회생시키려면 이 쌍용차 자체의 회생보다는 쌍용차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컨퓨전이 좀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쌍용차를 내가 인수해서 살리겠다는 건 쉽게 견적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누군가는 또 나오겠죠. 이제 다시 티저를 넣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때 판단해 보면 될 거고 오늘 아마 남선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번에 입찰이 붙었을 때 SM그룹이라고 좀 잘 안 알려진 그룹인데 남선알루미늄이 속한 그룹이 SM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해운도 하고 뭐 수직 계열화로 굉장히 다양한 비상장 기업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한테 좀 낯설기도 한데 뭐 잘 알려진 거는 SM 상선을 보유하고 있는 TK 케미칼, TK 케미칼도 SM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인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오늘 이제 상을 쳤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이지만 이렇게 모멘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면 원점오죠. 그러니까 이게 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식 하는 자금이 작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은 카지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10만 원 넣고 20만 원 넣고 한번 눌러서 아예 뭐 잘 놀았어 이거 나올 수 있는데 네. 주식 몇 천만 원을 하면서 배팅을 할 수 있나요? 배팅 할 것 같아요? 한 되죠. 5천만 원 넣고 못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식을 해요. 네.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오를 것 같아서. 왜 샀어요? 오를 것 같아서. 왜 오를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인수한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배팅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경륜이나 경마나 카지노 배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카지노 배팅이 그러면 팍팍 들어가기만 하면 손해보면 아무도 안 하겠죠. 카지노 배팅 확률은 49%예요. 49%의 승률로 내가 이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계속 앉아있죠.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진 돈 다 두고 나와요. 주식도 배팅으로 하면 결국 내 투자 원금 다 잃어야 끝나고 또 태워서 또 오면 똑같이 배팅을 하면 평생 주식을 해도 수익 안 납니다. 그거 통계에 이미 나와 있고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 도저히 내 생애재무 설계가 안 되니 야 자산가가 돼야 되겠다. 나도 내 돈이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을 해서 나한테 좀 미래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어렵다 해서 매번 똑같이 이렇게 배팅만 하시면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정말 주식 때문에 드라마 소재에 나오는 폐가 망신하고 가정 불화 생기고 성격 파탄 나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멈춰야 돼요. 멈추시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세 교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든지 기본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기가 금방 안 돼요. 그 기본기 닦을 때까지는 잘하는 사람 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으로 한두 번, 두 번 성공의 사례를 쌓으면서 내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머니 이슈 쌍용차 인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깊게 파헤쳐 보고 있었습니다. 자,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의 기본 잘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 달궜던 머니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가장 핫한 섹터 알루미늄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2.0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 알루미늄 관련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납득이 잘 가는데요. 그래도 선정한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의 섹터니까 오늘 강한 종목을 선정해야겠죠? 네. 오늘 강했던 종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금융주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방산 이슈가 나오니까 방산주 조금 셌던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알루미늄주가 좀 강했고요. 철강주 중에서도 중소형 철강주 좀 강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주 중에서 중소건설사, 그다음에 건자재 몇 개 이렇게 가니까 오늘은 뭐 딱히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쏘쏘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산업 소재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산업 소재는 좀 봐야 된다.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비철금속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면 이제 쇳물을 녹여내서 여러 가지 선재를 분리하는 게 철 산업이 되고요. 철을 제외한 광물을 비철금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년을 보면은 철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 이제 원소 기호로 Fe2가 됩니다. 이게 철의 이제 원소 기호인데 철 자체로 갖고 있는 광석은 없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산화철이라 해서 산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해야겠죠. 이걸 정년 뭐 이렇게 하는데 철은 그냥 그 고로에서 그 가마솥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면은 정년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순수 철을 뽑아내려면 붙어 있는 산소를 떼내야 되는데 이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했던 게 탄소를 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로라는 게 별거 아니라 철광석과 코크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석탄을 갠 걸 코크스인데 이걸 굴뚝에다가 같이 켜켜이 놓고 불을 떼면은 이게 탄소가 산소를 잡아가서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시대에 야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로를 하지 말아라. 전기로를 해라. 근데 전기로라는 건 철광석을 녹이는 게 아니라 고철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철을 한 1.1톤 녹이면 새로운 철이 한 1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로는 기존의 폐선이나 이렇게 고철이 나와야만 녹일 수 있으니까 품위가 높은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철광석을 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야 그러면 꼭 탄소를 떼야 돼. 수소로 해봐. 그래서 수소를 떼면은 H2O로 분리가 되는데 이걸 수소 환원 제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로를 수소 환원 제철소로 바꾸는데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 하고 있죠. 파이넥스 공법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철은 철도 이렇게 어려운데 비철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산 자체가 굉장히 편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소 기호로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AL인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재련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광석 형태로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로로 합니다. 전기로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 전기로로 한다는 거는 전기를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동원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자, 알루미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을 보면은 자,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에요. 2020년에 1,500불 하던 게 지금 3,600불 가요. 100% 올랐어요. 네. 100%. 알루미늄은 굉장히 쓰는 데가 다양하게 쓰여요. 이를테면 뭐 차량 경량화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가전이나 이런 데에도 윤택나게 하는데 뭐 그게 니켈, 스테인레스 이런 것도 섞지만 알루미늄도 섞어 쓰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는 필수 소재입니다.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이게 광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년 시설을 없어요. 이게 유럽에 좀 있었는데 이게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폐 알루미늄을 녹여서 쓰는 게 좀 쉬워요. 그런데 폐 알루미늄은 마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걸 리사이클링이라는데 앞으로 리사이클링 산업은 굉장히 유망 산업입니다. 어떠한 리사이클링이든지 이제는 자원 전쟁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라면 좀 주목해 보시면 좋고요. 팁으로. 두 번째는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솟구친 이유는 이제 누구도 재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공장들은 전기값이 10배가 올랐어요. 전기값이 오른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석탄 발전을 못하게 해서 LNG 발전으로 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통에 LNG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럽은. 그리고 친환경을 하겠다 해서 기저발전을 풍력으로 했는데 고약하게도 작년에 바람이 안 불어요. 신재생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측 가능한 항상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전력이 들쑥날쑥하면은
품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뭐 500V 갔다가 100V 갔다가 300V 갔다가 이러면 그 전력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전기나 변압기를 통해서 균일한 전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신재생은 그런 좀 고약한 면이 있어서 기저발선으로 못 쓰고 이제 좋을 때 저장했다가 쓰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에너지 전환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방향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기저발전은 다 석탄 발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은 불을 떼면은 예측 가능하죠. 불 끄기 전까지는 꾸준히 증기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를 균일하게 발전시키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저발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저발전이 안 돼서 한전이 적자폭이 마냥 늘어나고 있는 게,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해서 발전원별로 사오는 구조인데, 원가는 올라갔는데 판가를 못 올리니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전기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고, 유럽은 그대로 전기료를 올리니까 알루미늄을 재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되려면 발전이 일단 전기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올 한 해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니켈값 최근에 난리 났죠. 선물 시장에서 거래 정지시키고, 뭐 팔라디움 뭐 이렇게 이제 안정되는 것도 있고 솟구치는 것도 있는데, 알루미늄도 지금 그 재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투자할 만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가장 이제 순수 알루미늄 회사로, 오늘 남선 알루미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이렇게 솟구치고 차트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쌍용차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 추이를 한번 볼게요. 남선 알루미늄이 3,800억입니다. 언제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려면 시가총액이 그 기업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남선 알루미늄은 3,800억에 거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3,800억이 되려면 이런 모멘텀 빼고 과거의 밸류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철강이나 비철 쪽은 7배 수준밖에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3,800억이 정당화되려면 500억 이익이 나야 수익 가치로서 정상화되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500억 벌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익이 좀 좋았나 봤더니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예요. 자, 투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정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투자라고,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튀었는데 이 모멘텀이 한 번 더 튀면 또 상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모멘텀 배팅이라 그랬죠. 남선 알루미늄은 이제 배팅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배팅 했습니다. 이 배팅이 내일까지 갈까요? 이걸 맞추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할지 안 할지는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 자막에 항상 나가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문가라서 책임질 수도 없고, 어차피 소중한 내 재산을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애지당초 출발점을, 습관을 내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쁜 습관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모멘텀을 받고. 이때 그러면 뭔 일이 좋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재물을 이렇게만 탁 쳐다보면 나와요.
21년에 계속 적자나다가 이 기업은 좀 다르네요. 183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났어요.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은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적을 보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판가 전가를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원자재 쇼트고 지금 어디라도 구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면은 뭐 해볼 수는 있는데 편안한 자리는 아닐 겁니다. 편안한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였겠죠. 그래서 주식은 내가 들어가서 편안한 구간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서 전고점만 올라가도 이게 얼마에 3,600원이면 50%는 없는데 전고점 안 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배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좋았던 거에 가격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고 기저발전이 돼서 전기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재련소가 다시 돌려서 공급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이런 모멘텀은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는 그거를 예측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서 그 모든 불확실성을 추적 가능할까요? 거기서부터 투자와 배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굳이 투자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자신 있어. 내가 볼 땐 알루미늄 쇼티지는 계속 될 거고, 조일 알루미늄이 계속적으로 전가를 해서 갈 테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팩트를 제시할 뿐이지 사세요 파세요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는 팩트를 전달해 주신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인데요. 비철금속 가격이 솟구치고 있는 이유 짚어주셨고요. 알루미늄 리사이클링에도 한번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섹터, 알루미늄 관련주 짚어봤고요.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미리 종목 상담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34,400원에 비중 15%입니다. 풍산 오늘 흐름 보니까요. 0.15% 상승해서 33,70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자, 그 풍산을 이제 또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첫째, 풍산은 사업 구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리 관련주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재는 다 그 쇼티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풍산은 이제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광산도 갖고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면 풍산은 좀 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주가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예요. 작년에 경기주 날아갈 때 이때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간 거는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동성으로 올라가는지 기업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쭉 시장 유동성 빠지면서 빠졌습니다. 이제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데 재무 추이를 꼭 보세요. 재무 추이를 보면 풍산의 시가총액이 이 언제나 기업을 볼 때는 시가총액으로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9,400억이에요. 9,400억이면 기본적으로 한 1,000억을 벌면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0억이 아니라 이건 3,000억 이렇게 보내요. 그죠? 야, 싸다.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야, 풍산 싸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퍼가 3배, 5배 이렇게 되는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느냐 하면 성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도 이랬어요. 근데 모멘텀이 받으니까 아까 어땠죠? 갑자기 5배, 7배 받던 게 30배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주식은 그래서 미인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뻐 보이면 막 값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뻐하다가도 야, 우리가 쟤 왜 이렇게 이뻐했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점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별해야 되고, 풍산은 싸고 좋고 사업 계획 좋고 이 가격이라면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구조가 너무 좋고 이 가격이면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박원재 파트너와 대화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머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박원재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머니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네, 영원무역 흐름 보시면요. 오늘 1.68% 상승해서 48,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 내내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님, 영원무역 지난주에도 머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그 공개해 주신 이후에 6%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은 오늘의 섹터를 두 개를 갖고 왔었어요. 네. 알루미늄하고 이제 글로벌 OEM 관련주 이렇게 해서 차제에 그냥 지난주 종목을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 스타일이요. 투자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식 투자를 배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일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죠? 네. 내일에 올라갈 종목이 뭘까? 이거보다 더 빠른 종목은 뭘까? 매일 찾아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투자할 종목이라는 건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의 변화라는 게 매일매일 있을 리가 없죠. 분기가 지나도 안 변할 수도 있고 서서히 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옳은 변화의 방향일 때 우리는 투자의 종목으로 픽을 합니다. 영원무역을 제가 픽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오늘 이제 좋은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그 의류에 대한 구매력이 대단히 올라가요. 그런데 재고는 작년에 굉장히 소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리테일점에서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재고 소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동남아에 주로 이제 생산 기지가 있는데 동남아에 코로나가 확 돌면서 공장이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타킹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를 채워야 되는데 적정 재고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이클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또 마찬가지지만 재무 추이를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인가? 자, 꾸준히 올라갑니다. 영업무역 꾸준히 올라가요. 20년에 요건 이제 뭘 인수해서 늘어났는데 스콧이라는 자전거 업체. anyway,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영업이 올라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퍼가 15배, 9배 이렇게 하다 6배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올라갔다. 그러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실적은 15년도까지 쭉 올라갔다.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 7년째 제자리예요. 7년째. 근데 실적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실적이 꺾어져서 맞추거나 주가가 올라가서 맞추거나.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타킹을 해야 되고 수요는 올라오는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좀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영업무역은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가격 전략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도 역시 영원무역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박원재 파트너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 부분, 투자는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 베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투자를 상식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어떻게 투자를 베팅이 아닌 상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배워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대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